자, 심화이론 과정 4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60페이지예요. 360페이지 버전 제3절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부동산 유동하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서 용어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동하다 이래 표현인데 이는 뭐로 할 것인가? 바로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있습니다. 참 유동성이 낮은 상품으로 유동성을 높여주는 걸 가리켜서 또 우리가 유동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 예를 생각해봅시다.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팔린 상품을 잘 팔리게 만들어주는 걸 유동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유동성이 안 좋은 상품을 어떻게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 이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증권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발행된 증권을 매각한다면 좀 더 쉽게 팔아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500억짜리 건물 팔려니까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다는 이야기예요. 500억짜리 이 건물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5천짜리 쪽에서 증권을 발행한다면 어때? 팔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도입돼 시행되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대표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되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물론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예요. 자산 유동화 제도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기업의 매출 채권도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때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준해서 증권을 발행했죠. 결국 증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부동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준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죠. 발행된 증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산을 기출한다 해서 일괄해서 자산 담보부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출한다, 담보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이다.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 첫 글자 한번 따보자는 이야기예요. 자산은 뭡니까? 어셋. 첫 글자 단위가 A가 되겠죠. 담보에다 팩트 B, 증권 시큐리티 S.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우리가 ABS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자산 유동화 제도 이론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 ABS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를 흔히 우리가 ABS 제도 이렇게도 표현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건전화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 저당 채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당 채권 이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당 채권 뭘 얘기하세요? 아주 쉽게 우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이처럼 자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걸 갖다 우리가 저당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저당채권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하튼 저당채권도 팔려니까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이제 뭐 2억짜리 근저당권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팔려니까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얘기.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이때 발행된 증권은 어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당채권을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결국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했죠. 증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일등에서 유동성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되죠.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때 발행된 증권이 있죠. 이 발행된 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자 보세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했습니까? 주택 저당채권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 증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죠? 이걸 줄여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제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담보부 증권,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걸 우리 영어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저당은 뭡니까? 모기지가 되겠지요. 저 글자 따서 M, 담보했다. back, B, 증권, security, S. 그래서 저당 담보주권 이걸 뭡니까? MBS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일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주권 MBS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흔히 어때요? MBS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주택 담보대출을 원활하게 수행한다. 등등등의 목적을 통해서 도입이 된 제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주택 저당채권이다. 이도 어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산 유동화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저당 담보주권 MBS의 발행 물량도 워낙 많고 법적 근거도 다소 차이가 있어 우리가 별도로 떼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점도 간단히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조달한 자금을 어때? 전문가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 주겠다. 이 제도를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도 어때? 주식 발행이 이루어졌죠? 증권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화 유동화 대표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에게 좀 간접 투자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등의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분도 추후에 더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도입돼 시행되는 부동산 유동화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건 세 가지다.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산 유동화제도 1통해서 발행된 증권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자산 담보부주권 또는 자산 유동화주권 ABS다 표현했죠. 다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1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바로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서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분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부채 금융, 그리고 매자닌 금융이다.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간단히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지분 금융입니다. 지분 금융이라서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가려서 우리가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부채 금융이라고 했어요. 부채 금융은 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때 사채는 쉽게 생각하면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을 설정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부채 금융이다. 그래서 지분 금융이라서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되겠죠. 반면 부채 금융에서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해드렸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사례도 있겠죠. 이 사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 방식이냐 부채 금융 방식이냐 매자닌 금융 방식이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거의 매마다 지문 한두 개씩 출제가 됩니다. 물론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로도 출제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 회사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상법상 주식회사를 했어요. 따라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는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쉽게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펀드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펀드에 가입한 만큼 내가 이 펀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지분을 매각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 이도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있어요. 공모에 의한 증자다. 이때 공모는 공개 모집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개 모집의 약자다. 결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 대상에서 모집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증자는 뭡니까?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주식 발행할 때도 지금 공모에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공모연 증자 역시 지분 금융 방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디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게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자, 이때 신디게이트나 조인트 벤처 모두가 개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은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소 차이가 있죠.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고 신디게이트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개발 사업에서 총 100억이 필요하다냐? 그럼 100억을 조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50억씩 2명이 출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점 소수의 투자자 참여하는 게 바로 조인트 벤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씩 1,000명이 출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 다수의 투자 참여하는 게 신디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소수다 다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수가 됐던 다수의 투자였던 내가 출자한 만큼 지분을 갖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역시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그래서 소수, 다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모두가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흔히 뭐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는 영어책을 짜서 우리 배웠죠? ABS라는 겁니다. 얘는 어때 우리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죠. 따라서 자산을 담보로 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산 담보 증권이다.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넓은 의미에서 부채 금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 여기 줄임말이라 했습니다. 영어책을 짜서 우리 MBS 이렇게 표현했죠. 이도 저당을 담보로 했다. 저당 채권을 담보로 했다라는 이야기. 좀 담보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다 할 수 있고 또한 저당 설정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채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자산 담보부 증권 저당 담보증권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서 부채 금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당 담보증권 여기에도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당 담보증권 MBS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 중에 MBB라는 게 있습니다. MBB 다음 MPTB 그리고 CMO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때 MBB는 우리 번역하면 사실은 MBB, MBTV, CMO 번역 용어들이 하도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우리 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는 한글로 출제하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어로 같이 표현한 경우도 많고 아예 그냥 영어로 표현한 경우도 아주 많다서 안타깝지만 영어로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MBB는 M은 뭡니까? 모기지. 그래서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이다. 알 수 있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주택 저당 채권이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B는 backed 담보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당 채권 담보부. B는 bond 채권이다. 이렇게 대표용어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다음 MPTB입니다. M은 모기지죠? 그래서 저당 채권. 다음은 PT입니다. 이때 PT는 pay through 이런 뜻이에요. pay는 뭡니까? 지불하다. through 넘겨준다. 그 이야기예요. 저당 채권에는 지불 2분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야. 이체 시켜주는 B는 bond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T면은 저당 채권 지불 이체 채권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CMO는 계층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다계층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대표용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 이도 번역 용어는 무수히 많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여기 있는 MBB, MPTB, CMO 모두가 어떻습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일종인데 이때 MBB, MPTB, CMO 이 상품들은 모두가 어때? 채권의 형태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채권에 뜻서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금융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다라는 게 있는데 이때 사채는 뭡니까? 채권이죠. 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채권에 뜻서 발행이 이루어지니까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공부 사채. 자, 이들도 근본적으로 사채니까 뭡니까? 채권에 의해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전환사채는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 뭡니까? 전환사채다라는 겁니다. 다음 신주 인수사채다. 이도 본질은 채권태로 발행이 되지만 여기에 신주 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주 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 뭡니까? 신주 인수공부 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채권에 뜻서 발행이 이루어지죠? 채권에 뜻서 발행이 이루어지니까 이는 부채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환권이라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때 전환권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이다. 이는 발행 회사의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자, 여기는 전환권이나 신주 인수권 모두가 어떻습니까? 주식과 관련된 권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권리니까 지분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자,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사채 이 두 가지는 어때? 매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 방식이냐, 부채 금융 방식이냐, 매자닌 금융 방식이냐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공모위원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산 담보보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증권 ABS죠. 다음 저당 담보증권 MBS, 특히 MBS 이 상품 중에서도 MBB, MBTV, CMO, 그리고 어떤지 주택 상환사채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자금 조달한 부채금융 방식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MBB, MBTV, CMO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저당 담보증권 MBS 상품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사채 이 두 가지는 매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구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60페이지 보세요. 360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유동화다 소개되고 있죠.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 해놓으시고 양으로 1번 부동산 유동화와 증권하다. 이분은 간단히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로 2번 보세요. 양고로 2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다. 자, 우리 여기 설명드린 얘기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평고로 1번. 자, 세 번째 맨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 나와 있죠. 다음 끝부분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공모위원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분 금융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과로 2번 부채 금융입니다. 세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자산 담보보증권이다. 자, ABS가 되겠지요. 자, 다음은 주택 저당 채권 담보보증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저당 담보보증권 MBS다 표현한 거지요. 다음은 주택 저당 담보부채권이다. 이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저당 채권 담보부채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MBB. 다음 주택 저당 지불 이체 채권이다. 이분이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저당 채권 지불 이체권 MBTV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다계층 저당 채권 CMO. 자, 이 세 가지는 자, MBB, MBTV, CMO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어때? 저당 담보증권 MBS의 상품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에 들어가니까 이 세 가지 모두도 어때?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죠. 주택 상환사채 등은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충학습 보세요. 중간쯤에 보충학습 보시면 매자닌 금융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환사채, 동그라미 3번 신주 인수권사채 이들은 매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2페이지 봅시다. 362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양고로 1번 자산 유동화 제도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 하단에 양으로 2번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그리고 364페이지 보시면 양호 중간쯤에 양호 3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유동화 제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유도 여러 개 있다죠.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산 유동화 제도, 유동화 제도 일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바로 뭡니까? 자산 담보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다. 그리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일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다. 그래서 ABS, MBS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부채금융으로 본다라 그랬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와 이는 주식 발행이 이르죠. 그래서 부동산 대사는 자금 조달은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기본 이용해서 밑줄 그어진 내용 이런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기에서도 자산 유도화 제도는 기본적인 고려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주택 저당층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절 달리해서 4절, 5절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진 내용만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64페이지 하다 보시면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도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기본 이론에서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절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간략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5페이지예요. 4절 보시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소개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당 채권 이렇게 줄여서 증권을 발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발행 증권이 저당 담보증권 MBS 되겠죠.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우리 교재 4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번 챕터에 나와 있는 저당시장의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당시장의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 있죠? 이걸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먼저 이와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돈 빌리는 사람이네요. 누굽니까? 차입자다 할 수 있겠죠. 차입자. 이때 차입자를 흔히 자금의 수요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차입자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한다 해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저당 채권이다. 그래서 저당 채권을 맡기고 대출 받게 된다.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누구로부터? 바로 대출자가 되겠죠. 대출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대출자 이들은 최초로 대출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흔히 우리가 1차 대출 기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이것은 대출자들은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겠지요.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 어떻습니까? 근저당권 이런 걸 설정해 놓고 대출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근저당권 이었던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자들은 자신 설정한 저당 채권 이럴 때 포트폴리오 일부로서도 보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바로 이 같은 유동화 과정을 중개준 기관이 있다는 거지요. 이를 흔히 우리가 이제 유동화 중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화 중개 기관이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유동화 중개 역할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공기업이 되겠죠? 준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유동화 중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이것은 금융기관 대출자에게 이렇게 자금을 대여해 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대출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흔히 우리가 2차
2차 대출 기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이처럼 대출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자, 공사는 대출자로부터 저당 채권 때 사들였잖아요. 그럼 사들인 저당 채권을 역시 어때?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렇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저당 채권 이를 기초로 해서 예, 증권을 발행을 한다. 이때 발행된 증권이 결국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이때 조달된 자금이 결국은 어떤 이제 대출자에게 이렇게 때 넘어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드렸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자, 그럼 이 구조를 우리가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보자는 이야기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자, 자금의 수요인 차입자와 예, 자, 대출자, 즉 금융기관에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예, 대출자, 금융기관이죠. 이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성립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한국주택금융사, 유동화 중개기관이죠.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시장 한번 나눠봅시다. 자금의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성립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이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금 수요인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는 최초로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줄여서 주담대.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다. 처음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어때? 저당 채권이 형성된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자, 저당 채권이 형성이 된다. 결국 저당의 성립 단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당 채권이 새로 발행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여기 보시죠. 이제 대출자와 투자 사이에 성립되는 이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 이 시장은 저당 채권이 새로 발행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이미 발행된 저당 채권이 돌아다닌다, 유통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흔히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즉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 저당 채권 일기초서 증권을 발행했죠. 발행된 채권을 투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참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유동화는 뭡니까?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 채권 유동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일기초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 유동성을 높여줬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저당 채권이 새로 발행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이미 발행된 저당 채권 때 유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가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한다면 발행 시장을 뭡니까? 1차 시장. 유통 시장을 2차 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1차 저당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뭡니까?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렇게 구분하면 발행시장 어때? 1차, 유통시장 2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이 되겠죠. 여기는 2차 저당시장이 된다 생각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자 1차 저당시장에서는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즉 저당의 성립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당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왜?
최초로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요. 2차 저당시장입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통시장이죠.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공사는 사들인 저당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했죠. 결국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어떻습니까? 주택담보채권 대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자금을 공급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2차 저당시장을 우리가 이제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최초로 주택담보출이 이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 자,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와서 주택담보채권 대출자에게 공급을 해준다. 이러면서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시험은 이분도 때 한번 말 바꾸기 한 적이 있죠. 자, 다시 보세요. 1차 저당시장은 뭡니까? 주택자금 대출 시장. 다음 2차 저당시장은 뭡니까?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주택담보대출이 이곳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다음 저당의 유동화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반드시 구분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이것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 다음 저당의 유동화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만약에 2차 저당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당의 유동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죠.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잘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 참여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1차 저당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누굽니까? 차입자와 대출자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차 저당시장에 참여자는 누굽니까? 대출자와 투자자라는 이야기. 이 사이에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자, 여기는 자금세의 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직접 관련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자신들이 사들인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서 보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 설정한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사들인 저당채 기준으로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매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서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이를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일기적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간략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365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5페이지를 보세요. 자, 1번 챕터 저당시장의 구조다.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자, 박스에 그림 들어있죠? 그런데 그림 위쪽을 기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선 한국주택금융사가 대부분의 MBS를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 대출자가 직접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에 매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 그림 들었잖아요.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구조는 바로 이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박스의 그림 중에서 윗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아래 보시면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에선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진다. 2차 저당시장에선 저당의 유동화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다음 박스 아래 동그라미 1, 2, 3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부분입니다. 다음 양걸 1번 봅시다. 양걸 1번은 1차 저당시장이다.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1차 저당시장이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바로 보세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표현죠? 왜?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다 해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으로 1번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도로 자, 금융기관은 뭡니까? 대출자가 되겠지요. 자, 주택담보대출 지원대 이를 1차 저당시장이란다. 따라서 1차 저당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을 담보로 저당대출 원하는 수요자들과 이때 주택을 담보로 저당대출하는 수요자가 누굽니까? 차입자가 되겠지요. 다음 융자를 지원 금융기관 대출자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뭡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대출자가 자금을 차입자에게 직접 공급하시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어때? 직접 공급하다.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1차 저당시장은 저당이 최초로 성립된 단계지요. 그래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1차 대출기간입니다. 자, 1차 대출은 어때? 금융기관 대출자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요. 1차 대출기관들은 저당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를 일부러 보유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추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 채권을 매각하기로 한다. 소리 이런 설명 드렸어요. 자, 여기는 1차 대출기관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에서 보유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자, 양고로 2번은 2차 저당시장이에요. 자, 2차 저당시장이다. 바로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2차 저당시장 바로 보세요. 주택자금 뭡니까? 공급 시장이다. 결국 2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2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 어때?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잘 구별하세요. 1차 저당시장은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져서 주택자금 대출시장 이렇게 표현했죠. 반면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동화 이루어져서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2차 저당시장은 특별 목적에서를 통해 자, 그럼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특별 목적에서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유동화 중개인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 목적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게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결국 어떤 이제 공사가 MBS를 발행해서 투자 매고 자금 조달해 이 조달한 자금을 어때? 대출자에게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을 우리가 뭐로 표했어요?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2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이런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통 시장이지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은 자, 주택 저당채권 줄여서 우리가 저당채권이다 표현했죠. 그럼 저당채권 유동화는 어디서 됩니까?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 2차 저당시장은 저당채권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자,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를 설명드렸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차입자는 자, 2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였다. 차입자, 이 사람이 직접 관련은 어딥니까? 1차 저당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2차 대출기간은 1차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연결한 유동화 중개를 말한다. 자, 보세요. 2차 대출기관은 1차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어때?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동화 중개기관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 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동화 중개인 역할은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2차 대출기관은 1차 대출기관에 매입한 저당채권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러 보유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기수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 MBS죠?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2차 대출기관은 어때? 대출자로부터 저당을 사들였죠.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기조에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고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367페이지예요. 367페이지는 양호 3번.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의 파급 효과다 소개되는데 이번 이런 내용이에요. 참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이걸 설명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론에서 차입자에게 혜택도 돌아가고요. 다음 대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겠죠. 다음은 투자자 혜택이 돌아간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먼저 금융기관 여기 있죠.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주택 저당 유동화 제도 즉 MBS가 도입됨으로써 자신이 설정한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즉, 잘 설정한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MBS가 도입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이게 결국 뭘 얘기합니까? 저당채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1.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결국 MBS가 도입되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로써 동그라미 2번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자금의 수불균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참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일통에서 유동성이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유동성이 향상되니까 당연히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우리 시험은 이걸 또 말 바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MBS가 도입됨으로 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잘 설정한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이로써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동성은 향상이 되는 것이다. 유동성은 향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유동성이 향상되니까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두 가지 잘 구분하세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향상이 되지요. 일도에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향상되므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유동성 위험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 만기 불치다는 위험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게 4번 내용이에요. 금융기관은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 가능성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동료번 금융기관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 만기 불치다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결국 만기 불치다는 위험은 뭡니까? 유동성 위험이다. 유동성이 자,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 불치다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겠죠? 이때 자금 조달인데 자금 조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CD 발행부터 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고객들 받는 예금이에요. 예금은 단기성 자금이다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죠. 결국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만기 구조가 맞아요? 안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 불치다 위험이 결국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기 불치다 위험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유동성 위험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MBS 도입됨으로써 이처럼 잘 설정했던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통에서 유동성이 향상이 된다. 그럼 유동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즉 만기 불치단 위험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동호 6번입니다. 금융기관의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이야. 대출자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주택담보대출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만기는 30년입니다. 30년인데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니까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대출금 5억 어떻습니까? 30년 후에 만기 시에 일시에 상환될 수 있겠죠? 이때는 5억 자체가 30년 동안 묶여버린 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은행은 이제 5억 주택담보채 주고 저당채권 받아놨겠죠? 받아놓은 저당채권을 이렇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때 5억이 묶여있는 겁니까? 풀려버린 겁니까? 풀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위험을 감소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자, 동그라미 7번 우리 예를 합시다. 자,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이에요. 대출은 당초에 주택담보출을 위해서 100억을 조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억 일 가지고 주택담보출 몇 건이니까 소진이 될 뻔해요. 그럼 더 이상 주택담보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MBS가 도입되면서 100억 일 가지고 주택담보출 해주고 저당채권 이렇게 받아놨겠죠. 받아놓은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알파 1. 또 주택담보출 주고 저당채권 받아놨겠죠? 받아놓은 저당채 매각하고 또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베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초에는 100억이란 한정된 재원이었지만 물론 이론적인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하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금 조달 무제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이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 자금 조달 무제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정된 100억이지만 일통해서 MBS가 도입되면서 한정된 재원 100억 일 가지고 더 많은 자금을 수행 차입자에게 주택담보출 해줄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7번 봅시다.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결국 MBS가 즉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자에선 이와 같은 혜택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2번 차입자 입장입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도 이제 MBS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주택담보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간쯤에 주택금융 수혜 폭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주택저당증권이다. MBS 나와 있죠? 이는 쉽게 생각하면 저당담보보증권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보증권이다. 이걸 줄여서 저당담보보증권 표현했죠? 또한 주택저당증권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넣어드린 겁니다. 자,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에 공급이 들게 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MBS를 발행해서 투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더 많은 자금 수행 차입자에게 주택담보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담보출 더 많이 준다면 주택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서 지문에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담보출 더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주택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차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자금 차입이 용이해지겠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된다. 왜? 주택담보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이를 통해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 3번은 이 투자자입니다. 지문에 저당채권 투자자다 표현됐죠? 결국은 여기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투자 입장에서 MBS가 도입됨으로써 이것은 MBS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이야기.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욱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하나의 혜택이 되겠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저당채권 투자자에게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MBS 상품 자체가 만기 구조가 다양합니다. 특히 중기, 장기 상품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도 하나의 혜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 4번 정부 입장입니다. 이제 정부 입장은 이처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일통해서 즉 MBS도 일통해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체했으면 침체된 경기를 부양 살려야 되겠죠. 그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의
주택의 수요를 어때 자극시킬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 한국주택금융사다. 이 공사는 준정부기관이죠. 이 공사 일등에서 MBS 발행 물량을 늘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MBS 발행을 더 많이 해서 예, 자 투자 매각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을 어때 부동산 시장을 끌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택담보출 해준다. 지금 주택담보출 더 많이 넣으면 주택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침체 경기를 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주택 경기 조절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동네 2번 자 예,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1등에서 정부는 예,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한다. 이때 예,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도 어떤지 여기는 이제 자 바로 이분이죠. 예, 주택 저당 채권 담보주가다. 이걸 주택 저당 채권 또 이렇게도 표현한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몇 개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어때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그대로 생각하세요.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 뭡니까? 예, 저당 담보주권 MBS 발행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 MBS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즉 MBS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차입자가 얻는 혜택도 있고 금융기관 대출자가 얻는 혜택도 있고 다음 투자자가 얻는 혜택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무엇보다 큰 혜택은 뭡니까? MBS란 이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어. 내가 어때? 주택 담보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MBS란 이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기본적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당시의 구조 1차 시장, 2차 시장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파급 효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당 담보증권 MBS다 이 상품에서 더 구체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